부산 남구갑 출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네네.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드리고 조금 예. 복잡한 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들리는 안내방송입니다. 예, 대방역하고 노량진역에서 녹음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하철 안내방송인데 네. 거의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선진국에 가면은 지하철 안내방송이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 안내방송이니까 저렇게 안 들려도 넘어가는데 재난 안내방송을 만약에 지하철에서 사고가 나서 한다고 생각하면 큰 재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왜 저렇게 되느냐? 이번에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잘 못 가고 있습니다만은 해외 선진국에 가보면 굉장히 잘 들립니다. 옆에 일본만 가도 지하철에서 소리가 또렷또렷하게 들리고요. 미국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평택 미군 기지에 사령관 만나러 갔다 왔는데 거기 안내방송도 뭐 아주 뚜렷하게 잘 들리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국무조정 실장님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 기준이 입력 기준으로 3W의 소리를 넣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하철 같은 데 시끄럽거나 층고가 아주 높은 데를 가면 이 소리가 안 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선진국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소위 STI라 가지고 Sound Transmission Index. 명료도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느냐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수요자 기준으로 소리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명료한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는 소리에 관한 후진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챙겨가지고 네. 3W를 소리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에 들릴 때 어떻게 들리는가 이걸로 기준을 바꿔줘야 재난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도 인풋 개념에가 아웃풋 개념에서 그 성과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편 선별 넓게 좁게 두텁게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남기 부총리랑 싸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넓고 두텁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넓고 두텁게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좁고 두텁게도 아니고 넓고 두텁게는 어떻게 하자는 건지 보편 플러스 선별로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어떤 의미냐면은요. 지금 이제 정부하고 당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코로나19 피해를 본 대상은 좀 넓게. 예를 들자면 노점 상인들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넓고 두텁게 가는 게. 실장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제 나름대로 고민해본 솔루션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이냐? 지금은 구청에다 신청을 하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서류 첨부해가지고. 그래서 손해가 얼마나 났는지를 뽑아서 하는데 제가 제안 드릴 테니까 실장님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네.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은 작년과 재작년에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었는지 데이터를 다 갖고 있거든요. 네. 스웨덴 같은 나라는 그렇게 합니다.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해가 난 게 정확히 얼마인지 모두 다 뽑아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우리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50%는 줄 수 있겠다. 60%는 줄 수 있겠다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핀셋 적용이 가능해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아주 구태연하게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떤 분은 귀찮아서 안 간다 이런 말도 하시거든요. 국세청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혹시 생각 있으면 말씀 좀.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핀셋이 지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도 최대한 조기에 좀 구축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스템 구축되면은 정부가 진짜 정책하기에 너무 편한 시대가 오고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더 정교하게 해서 대한민국은 이 지원에 있어서도 가장 타켓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예,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국조실장님 또 저 오전에 이어서 저는 좀 예.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우리나라 국가채무 D2 기준의 국가채무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게 이제 아직은 D2 기준으로는 작년에는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D1 개념 국중앙정부 했을 때는 956조입니다. 예, 그게 GDP 대비 몇 프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7.3% 정도 됩니다. 47.3%. 예, 역시 그 우리 실장님이 예산실장도 하시고 기재부 차관도 하셔서 정확한 숫자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여당에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4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당도 또 본의원도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뭐 이의가 없습니다. 헌법 23조 3항도 있고. 다만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재원을 그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예. 실장님은 4차 재난지원금은 얼마 정도 들 거고 손실보상금은 얼마 정도 들 걸로 지금 정부에서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커버를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 언론에 의하면은 일단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 이상 지급하겠다. 이게 여당의 입장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손실보상금 문제는 재원이 얼마가 들지 어디서 끄집어낼지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고 일단 법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런 쪽으로 논의가 가고 있어서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고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를 하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 재원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가채무가 뭐 D1 기준으로도 956조 47.3% 우리가 비기축통화국 중에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다음에 소규모 개방 경제로 봐도 우리가 보통 40%에서 45%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47.3% 2030년, 2026년만 돼도 60% 이상 지금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만 가도 그런 상황에서 재원에 대한 논의 없이 그냥 당위론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채를 더 발행해서 이 돈을 전부 커버하자. 이것도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처음 출범하던 2017년에 정부 예산이 한 400조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558조가 돼 있어서 무려 4년 동안에 158조가 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뉴딜 예산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160조 원, 올해 예산에만 21조 4천억이 지금 담겨 있는 상황인데 기정 예산을 조정해서 감액 추경을 하고 이 예산으로 뭐 4차 재난지원금이 됐든 손실보상금이 됐든 줘야지 이게 지금 몇 조 될지 모르는데 10조가 될지 100조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전부 국채를 발행한다. 이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이 재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홍남기 부총리님과 입장과 같으신가요? 지금 뭐 의원님께서 이게 이제 재원 조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의원님 뭐 같은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정부나 국회나 다 국민 부담을 최소한 줄이는 게 다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같은 시각으로 하여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오전에 국세청을 활용한 핀셋 지원 말씀드렸는데 실장님께서 이제 국세청 자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1차 재난지원과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국세청 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고 개별 신청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3차 재난지원금의 특징은 뭐냐면은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고정금을 줬거든요. 이거는 이제 금지업종인지 제한업종인지 일반업종인지 특권지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이거를 나누는 데는 지금 국세청 자료로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네. 핀셋 지원을 하는 만큼 국세청이 지금 자료를 내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손실보상금이 나가게 되면은 핀셋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세청을 좀 더 재촉해서 네. 국세청이 이런 거 정말 하기 싫어하는데 네. 그래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개별 신청하지 않도록 국세청 시스템으로 최대한 지원해주고 네. 뭐 국세청의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새로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만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가야 국민의 부담이 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좀 저도 챙겨봐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리 시스템상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하여튼 이게 소득이 예. 파악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TF도 구성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저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를 제가 공직에 31년 있었지만은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 부지사 할 때 우리 공정거래센터도 있고 했지만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업무를 제가 지켜보니까 이게 용어부터 상당히 프레임이 들어있는 용어를 쓰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계열사 간 거래라고 하면 될 거를 사익 편취 거래. 사익을 개인적으로 이익을 편취한다. 이건 벌써 나쁘다. 이런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열사 간 거래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계열사 간에 뭐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비밀을 유지해야 될 수도 있고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벌들은 뭐라 쓰냐면 계열사 간 시너지 거래 이렇게 씁니다.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익 편취 거래라고 한 방에 이렇게 나쁜 가치를 담아서 하는 거는 정부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계열사 간 거래인데 그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결과에 따라서 나쁜 거는 처벌을 한다. 이런 태도를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corporate governance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행정학 하는 사람, 저는 행정학 박사인데 행정학 쪽에서는 이게 협치라는 번역 또는 경영 원리, 경영 구조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또 기업 지배 구조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지배 이러면 벌써부터 또 나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벌에 대해서 문어발식 기업 확장한다 이렇게 하는데
구글이 검색 엔진만 만드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차, 전기차 다 만드는데 구글에 대해서 문어발식 확장한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이런 발언들은 좀 용어는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가 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저희들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이 이렇게 길고 어렵기 때문에 언론 같은 데서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좀 보다 중립적인 표현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또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안에도 네, 사익편취거래라는 단어를 써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부위원장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계열사원 거래라고 쓰고 그중에 잘못된 거를 사익편취거래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해야 되는데 아예 업무보고 자체도 사익편취거래 이렇게 써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권익위원장님께 오늘 질의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는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고 차관이 3명 계신 거죠? 부패 방지, 고충 처리, 그리고 행정심판.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행정심판은 법 자체에 있던 것인데 권익위가 만들어질 때 세 가지 서로 다른 위원회 묶어서 만들면서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네, 역사를 보니까 2008년도에 권익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이게 인용률이 법제처에서 할 때하고 권익위로 넘어가서 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권익위에서는 2008년부터 작년 2020년까지 평균 15.2%의 낮은 인용률을 보였는가 하면 법제처 시절에는 23.4% 거의 한 10% 가까이 인용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권익구제를 위한 심판에서 이겼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는 말이죠. 권익위 인용률이 8.6%로 떨어졌습니다. 전 이렇게 10% 밑으로 떨어진 인용률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경기도 부지사 할 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연직으로 위원장인데 저희는 25%에서 30% 사이 그 인용률을 유지를 했는데 8.6% 인용률 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통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격이 전혀 다른 행정심판은 법제처로 돌려보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문성이 뛰어난 곳이고 법제관들이 행정심판을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있는데 권익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행심이 전체 사건과 운전 사건을 별도로 해서 통계를 내서 인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좀 더 행심위의 이용도나 국민들에 대한 권익구제의 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반적인 인용률을 높이는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행신 기능을 분리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부패방지 권익위법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거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